다음번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다음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왜 모든 것들은 서울에서만 열리는 거야? 네,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의 불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인 게 불만입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인턴 면접을 보러 서울에 왔어요. 근데 교통비만 10만 원이 들고 왕복 시간이 최소 5시간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최근에 유행하는 SRT를 타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서 돈 없는 사람은 면접도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게 서울 중심인지 화가 났습니다. 지방에서 교육받고 자리 잡아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프로 불만러가 나서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왕복 5시간 10만 원을 들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금 더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잠시 이제 공부를 하러 서울에 일주일간 와 있는데 아까 PYO 밴드가 공연하는데 약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서울 살기가 좀 각박한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 느끼는 것보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요새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제가 출퇴근 시간에 딱 그 고속터미널역 그쪽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진짜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고 이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내 의지로 걷다기보다는 이제 밀려간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외롭고 삭막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서울 와서 느낀 거는 목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도 너무 많고 공기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네가 이제 막 올라와서 모른다. 여기 살면 기관지 다 나빠지고 그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공기 중에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 심각해서 그렇다. 사실 부산에 살 때는 실감을 하나도 못했는데 이게 다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멀리면 생기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집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항상 이럴 바에 그냥 유럽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월세가 똑같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사실 제가 실감하지 못했던 거를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또 주변에 제가 언론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분들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언론도 모두 수도권 중심이고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JTBC 뉴스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거 보면 막상 부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동네 온도는 몇 도인지 날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조금 완화될까. 물론 이게 기득권 문제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래서 쉽게 풀리지는 않겠지만 좀 이런 걸 풀어주십사 하고 어쨌든 의원님한테 푸시하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민들의 소름 또는 지방의 어떤 그 차별받는 불만을 토로하시다가 또 이 서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위로도 주셨어요. 네, 사람이 너무 많고 교통도 복잡하고 미세먼지도 많고 환경도 오염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니 조금 위안이 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부산도 그리 작은 도시는 아니죠. 네, 대한민국 제2의 그 도시에 살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계신다. JTBC 뉴스룸을 봐도 부산이 나오려면 지진 정도는 나줘야. 네, 아니 태풍이 뭐 심하게 불어서 큰 피가 나든지, 아니면 개미떼들이 창궐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뭔지 모른다든지, 또는 뭐 신공항이 뭐 들어서니 많이, 혹은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을 담수하러 한 해와 되겠죠? 많이 알죠, 그래도. 그렇다면 오죽하면 그 부산마저도 이럴진데 다른 작은 곳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뭐 창녕, 무슨 뭐 김해, 혹은 땅끝마을, 진도, 뭐 완도 이런 지역은 또 강원도 철원, 화천 이런 데는 또 어떠실까요? 상당히 좀 그 문화와 각종 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서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동조해 주시거나, 예.
바로 나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모래시계를 되게 보고 싶었는데 나오지가 않았어요. 서울 방송. TV에서? 네, 그 당시에는 SBS가 서울 방송이라서 저희는 KBS, MBC, EBS 이렇게 순서만 봤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프로그램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보지 못했던 일이 있었고요. 저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저의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11살 때 꿈이 탤런트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쁜가 하고 이제 보거든요. 저희 보여주세요, 저. 예쁘진 않아서.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당돌하게도 그 오디션을 보고 싶어서 방송국에 전화를 했어요. 저는 오디션을 보고 싶은데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어디 사세요?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주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인데요. 라고 했더니 그럼 안 되겠네요. 저는 딱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꿈이 접혀지기 시작하면서 부산은 조금 괜찮으세요. 광역시는 괜찮아요. 왜냐면 청주는요 대전 광역시에 눌려서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되게 작은 소도시는 정말 광역시에 눌려서 좋은 뮤지컬이나 공연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혜택받지 못했던 게 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교육 문제라든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든지 아예 정보조차 없거나 그런 일이 많은데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모인 청년들이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울에만 몰리지 말고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에 오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같이 고민을 나눠보는 게 우리가 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지역계, 특히 청주라면 그래도 대도시잖아요. 충북 제1의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받고 뭐 텔레비전도 못 보고 탤런트가 되고 싶었는데도 지방에 산다 이유만으로 아예 그냥 잘려버리고 이런 경험을 겪으시면서 수도권 편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해법으로는 나라 정부에서만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여기 모이신 분들도 좀 지역에 내려가서 살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많이 사람이 살면 당연히 사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방송,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갖춰질 것 아닌가라는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아까 아니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올라온 지 11년 됐고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던 이유가 부산에서 처음 직업을 구했었는데 회사가 최저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당시 최저임금을. 그래서 최소 2시간씩 하루 연장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는데도 야근 수당은 당연히 없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직장밖에 없었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좀 더 잘하면 좀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받기로 돼 있는 최저한의 한도가 최저임금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월세를 쓰고 번 돈만큼 쓰는 돈이 나가더라도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그 당시에 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도 다른 직장도 다 상황이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님. 네. 제가 지금 이야기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혹시 여기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예, 그러시네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네. 저도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저도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사실 저도 올라오게 된 이유가 취직 때문이에요. 직장이 없어서. 그런데 부산도 대도시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부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애랑 할머니밖에 없다고. 청년이 다 서울로 올라가요. 거기 이제 지방에서 뭔가 자기가 꿈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선택지가 서울로 가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뭔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면. 그런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무조건 내 꿈을 이루려면은 강요받는 거예요. 무조건 서울로 오고 서울로 올라온다는 건 바로 이제 집세 압박에 강요를 받고.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좀 꿈이 있고 열정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서울로 올라와서 집세 압박을 받는 신세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경험을 겪어서 한번 좀 불만을 말하고 싶었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앞서 그 청년들이 지방에서 많이 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상 청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쫓으려면 지방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다. 직장도 최저임금도 안 주는 그 직장을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서울은 다양한 형태의 규제, 정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준 그 법을 지키기는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지방에서는 아예 그 법조차 무시를 한다. 무시돼도 누구도 규제하지 않고 정부도 간섭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앞서 뭐 탤런트 말씀하셨지만 뭐 문화, 교육, 방송, 뭐 스포츠 어떤 방향으로든 어떤 분야건 좀 꿈을 쫓으려는 분들은 지방에 있어서는 그 꿈을 쫓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런데 어떻게 지방에 내려가서 살란 말이냐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좀 상당히 심각한 부분 같은데 한두 분만 말씀 더 듣고 예. 아니 사실 제가 지금 저는 경북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네.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갔죠. 제가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요. 괜찮습니다. 예. 저는 제 삶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귀향 돌아갔죠. 고향으로 외로워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좀 살다가 그때는 근데 뭐 공부도 좀 하고 있었고 다시 내려가 저는 대학을 지방에 있는 대학을 선택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내려가서 내 땅에서 살리라. 근데 그게 경북 구미인 거죠. 너무 저랑 안 맞는 도시예요, 사실. 그래서 매일 지금도 서울에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지금 이제 뭐 보시는 분들도 사실 저희는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소도시일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박정희의 생가가 버젓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향 구미를 구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나도 그런 친박단체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같은 도시에 사는 아이들조차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마도 엄마는 몰라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제가 서울에 와서 쓴 돈만 하면 중형차를 샀을 것이다. 엄마는 몰라야 해요. 엄마는 안 그러실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로 많은 비용들이 들어요. 정말 저도 올 때마다 20-30만 원을 쓰죠. 그러려고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데 구미는 정말로 박정희가 태어난 도시이기에 저는 대학도 대구에서 나왔거든요. 정말 혜택을 많이 받은 도시예요. 그리고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찾아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나가죠. 많이들 이제 구미 공단에서 많이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들 살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냐. 남들은 다들 찾아서 다른 도시로 가나 우리는 우리 도시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두가 말씀하신 많은 이유들일 거예요. 저도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온 이유는 억울해서였어요. 왜냐하면 표창원 의원님 대구에서 포토코커서 타시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우연치 않게도 딴 데 빠지네. 우연치 않게도 그 친박 단체들이 있는 곳에 너무 많이 자주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충분히 그 마음을 공감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는데 그 미친 듯이 공연이 오면 더 많은 돈을 주고 가야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서울에 많이 올라오면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방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갔거든요. 좀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니 많았어요. 많고 직장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사람은 모두 서울로 가야 한다라는 우리의 개념이 있는 거죠.
저도 집안 어른이 반대했거든요. 왜 경상도에 굳이 다시 내려오려고 하냐. 왜 나는 내가 좋아서 가고 그냥 친구들과 함께 내 고향을 지키고 싶어 해서 내려갔죠. 저는 사실 지금 떠나고 싶거든요. 좀. 근데 다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또 많이 들었어요. 여러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특히 젊은이들, 지방에 사는 젊은이들 생각들을 좀 바꾸는 게 먼저라고 좀 생각해요. 내 만족을 찾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어려운데 분명히 살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 중에는 실제로 다시 내려온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 수도권에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갔기에 네, 포기한 것들도 있지만 그만큼 얻은 마음의 여유가 있거든요. 생각을 좀 하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바로 네, 저는 좀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원래 강원도 평창 사람입니다.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목이 메이네요 갑자기. 제가 평창군에 살다가 3살 때 집을 옮겼습니다. 춘천으로 이제 강원도 수도가 있는 도읍지가 그래서 춘천으로 집을 옮겼는데. 청소 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래서 땅을 치고 좀 후회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평창에 되게 넓은 땅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팔고 춘천으로 그래서 땅을 치고 계시는 땅값 따라서. 그래서 너무 막 후회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춘천에 와서 저는 대학교도 춘천에서 나와가지고 대학 졸업사기도 그거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사실 인구가 25만 조금 넘는 데다 보니까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청운을 품고 서울에 왔는데 일단은 그 도시와 지방의 차이는 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편의점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춘천에서도 편의점을 했었고 서울에서도 편의점을 했었거든요. 춘천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 최저시급이 4,210원 하던 시절에 3,580원인가를 받으면서 야간에 8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그 지역사회에서 돌고 있는 돈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웬걸 제가 서울에 오니까 야간수당 주고 최저임금 주고 주휴수당 주고 다 줄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기본적으로 대도시에는 돈이 많구나, 어떤 되게 떠돌고 있는 자본이라는 게 되게 크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무조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라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자기 지역 애향 정신을 살려서 내려가라? 저는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듣다가 제가 어제 그 어떤 방송을 봤었는데 좀 실질적인 개혁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어떤 의원님이 어떤 공약을 하시는데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한 55%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한시적으로 임금의 80%까지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쓰면 제가 그거 들으면 지방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조금 현실적인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조금 창의적인 얘기를 하려고 모인 거니까 좀 현실적인 의원님들이 계시고 혹시 않아요?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게 발의가 되고 저도 껴주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좋은 문제인 것 같다. 돈이 많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춘천에는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그분이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저 뒤쪽에 계신 분 중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좀 균형적인. 조금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멀으면 안 나오다고 소리가.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분 말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요. 물론 그 지역에도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지방에 결여된 분야의 그 카테고리의 그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가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지방에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올라가려고 해라고 하는 건 약간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히 뭐 IT 서비스라든지 컨설턴시 회사 이런 게 좀 지방에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정부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만약 뭐가 좋을까 약간 그냥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각 지역, 각 지방마다 약간 특화 산업 단지 같은 걸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그게 물론 막 아주 억지스럽게 만들면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는 과학 단지가 잘 되어 있고 또 울산에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전국적으로 특화 지구 같은 것들 좀 만든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물론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산업이 각 기업들이 몰려있는 그 파워가 되게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육 같은 거는 좀 많이 이렇게 좀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거 캠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들은 분명히 단체가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지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어떻게 본다면 거의 그 국민의 정부 1990년대 말 그 출범 때부터의 국가적인 명시적인 과제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각 지역의 산업 개발도 좀 융성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뭐 교육과 문화와 정보 또 주택, 의료 이런 부분이 균등하게 전국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국가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큰 과제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특화도 마찬가지죠. 부산은 항만, 거제는 조선, 대구는 섬유산업, 대전은 연구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지역 특화 산업 개발도 많이 해왔고 지원도 했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거제도 그 한 곳 하나의 산업에 의존하다 보니 휘청거리니까 거제 전체의 그 지역 그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요. 대구도 섬유 뭐 아시아의 밀란으로 만들겠다고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거의 다 그 섬유 산업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형 그 청구죠. 건설사 부도나고 이러면서 대구 지역 경제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상태고요. 부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현실 피부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돈이 안 도니까 그렇죠. 최저임금도 안 주고 그리고 교육 기반 시설, 문화 시설 들어서지도 못하고 소비도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투자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산발적으로는 안 풀 수 없으니 아예 수도를 옮겨버리자.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를 서울이 아니라 세종시로 옮기자라고 하셨다가 위헌, 관습 헌법 위반 뭐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그 위기에 몰리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순간에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매 걸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장기적이어야 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산업과 교육 문화 개발이 각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국회 차원에서 특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분권화입니다. 각 지방, 지역정부, 광역 그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일단은 예산,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주민세라든지 뭐 담배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방 소비세 이런 것들을 걷어서 정부가 국가가 다 가져온 다음에 도로 교부금 교부세라는 형태로 지방에 내려줘요. 이렇게 되니까 각 지역의 재정 자율도라는 것이 형편없는 거죠. 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지역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나 투자 산업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좀 각 지역에서 자기 세금을 자기가 걷어들여서 자기가 쓸 수 있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 균형을 해서 국가에서 국세를 가지고 좀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자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개헌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은 우리의 과제이고 여러분이 제기해 주신 불만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이지만 한두 가지의 그러한 그 정책이나 어떤 뭐 법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당히 깊고 복잡한 문제다라는 것을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함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조금 서울이 아닌 다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에게도 지역의 삶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그 부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20분 남았는데요. 이 주제는 그 발제작은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고 앞서 제안 주신 것처럼 다른 주제들 가져오신 거 불만들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크게 보면 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평등의 출발은 기회의 평등이고 그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평등이잖아요. 근데 기회평등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특히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인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가 요즘에 체감하는 건 모든 게 다 어디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그 근본적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해주셔가지고 그게 꼭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로 불만러 두 번째 불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 소외 현상에 대한 불만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 이 주제와 상관없는 본인이 가져오신 이야기, 불만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이 행사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렸거든요. 저한테 제일 먼저 마이크를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제 불만이자 그리고 의원님한테 푸시라고 하셨는데 이제 주변의 친구들의 불만도 이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길지 않게 짧게 한 3가지 정도만 될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근데 대부분이 다 불합리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 또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각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결국은 다 노동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시스템 이런 거에 문제로 결국 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런 불만들이더라고요, 대부분. 예, 첫 번째는 일단 저희 친구 어머니는 그 아주 큰 인쇄, 그냥 영세한 업체는 아니고요. 인쇄소로 지금 대기업 인쇄소에서 20년, 30년 일하셨고 장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그런데 거기는 12시간 2교대예요. 하루 12시간 2교대고 그리고 주 6일을 일하세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할 때 주 6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을 나가면 일요일 아침에 퇴근하잖아요. 그리고 주간으로 변하니까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치면 중간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은 한 14일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주간 12시간 근무하시고 네. 그 다음 주에는 야간 12시간 네. 오시고 이런 방식이네요. 네. 근데 아마 영세한 공장 내지는 약간 이 생산직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되는 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노동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노동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져서 막 이제 불만을 하면서 어머니 그거는 완전히 위반인데. 위반이고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노동부 이런 데서 자기 잘못됐으니까 제재가 올 것 같은데 왜 안 그렇죠? 이러니까 벌써 그렇게 20년 30년 일하셨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노동청이나 이런데 편법으로 주 5일로 신고가 돼 있대요. 신고가 돼 있는데 관리 감독이나 이런 거가 소홀하고 뭔가 이렇게 그 신고를 하러 가려고 해도 뭐 증명이 필요하니 회사에 증명을 받아오라 이렇게 보통 한대요. 노동 그런 관련 신고를 하려고 하면 불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보면서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노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법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관리 감독이라고 하나요? 감시를 하고 직접 가서 찾아내야지 언제까지 신고받고 그리고 그런 신고받는 곳도 사실은 상식 입장을 되게 많이 대변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그분에 따른 아주 괜찮은 이제 방송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 작가들은 다 그 프리랜서 다는 아니죠. 프리랜서가 많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도 약간 편성을 못 받으면 방송이 불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미 글은 다 썼고 몇 달, 뭐 몇 주를 아주 고생을 했는데 방송을 편성받지 못하고 프로그램도 다 찍었는데도 방송이 안 나가면 페이를 안 주래요. 네, 무료를 못 받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이쪽 방송 쪽, 이쪽 일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국립 뭐뭐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언니의 불만을 계약직으로 보통 2년을 일하면 2년을 딱 채우고 예. 정상적으로 일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내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죠. 법이.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럴 때 왜 2년 쓰고 자르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또 방지하는 법이 또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같은데 그런데 또 그럴 경우에도 그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그럼 100%가 돼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TO를 따와야 된대요. 만약에 국립 뭐뭐뭐랑 국립 뭐뭐뭐 A, B가 있으면 A에 TO가 5개, 여기 TO가 5개. 근데 2년을 채운 사람 10명이야. 그러면 5명만 TO가 예산상 TO가 5명이기 때문에 5명만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국립 뭐뭐뭐 이런 데서도 현실화되지 않는데 그런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느 기업이 2년 계약직, 뭐 비정규직 이런 거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하겠어요. 국립부터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 뭐랄까요. 너무 좀 자꾸 들으면서 죄송해가지고, 예. 물론 제가 이제 그 노동부 장관도 아니고, 그 분야에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정말 이렇게 정면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근로기준법, 우리가 이제 주 5일 근무를 쟁취해낸 것도 사실 오래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대기업이라든지 좀 많이 알려진 대도시에 있는 근로장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나 적용이 되고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주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소위 말하는 영세, 업종, 작은 중소기업 또는 뭐 자영업 이런 부분에까지는 사실 세세하게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지를 감독하지도 않고 본인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로자 노동자분들 이분들도 뭐 자신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꿔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장담이나 약속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책위원회 회의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안건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되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그 집행, 적용의 확실성의 확보와 그 다음에 더 강화 개정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대쪽에서 얘기가 또 있어요. 뭐냐면 말씀하신 인쇄소나 작은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업주분들이 계속 하소연을 하세요. 지금도 어려운데 만약에 근로기준법 다 지키고 그랬을 경우는 못한다. 그럼 내가 폐업을 해버릴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자리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라고 항변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불법으로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말씀하신 분도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먹고 살기 힘든 업주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의 문제를 탁상 공론상으로 법만 만들고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 현실은 밑바닥의 사정을 들여다보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송 작가분들 같은 경우도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방송 저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많은 방송 프로를 오랜 동안 출연을 해왔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 몰랐어요. 저랑 대화 나누시고 취재하고 이러던 작가분들이 비정규직, 프리랜서라는 것보다 조금 다르죠. 아예 전속으로 방송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냥
건건이 이렇게 외주나 계약 받아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직원처럼 일하시는데 사실은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페이라고 그러죠. 보수도 상당히 열악하고요. 업무는 엄청나게 가중되어 있고 이런 현실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알고 있고 방송계 내에서도 서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지금 지난 총선하고 이번 대선에도 공약 중에 들어가 있긴 한데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더 큰 문제죠. 국가에서, 뭐 국립이나 국가에서 국가기관이나 또는 국영기업체 이런 뭐 연구소, 연구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법을 안 지키고 그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그런 남용이나 악용을 하고 회피를 하고 국회에서조차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청소 노동자분들 외주를 통해서 계속 국회에서 근무하시는데도 그냥 그분들은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거지 국회 고용되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강하게 집행을 하시고 기획재정부 정부의 반대를 결국은 이제 무마시켜서 이번에 겨우 20년 만이죠 아마 그 국회 총선 노동자분들이 정규직화가 됐습니다. 국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뭐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또 다른 나 이 얘기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예. 아까 말씀 주신 분 잠깐만요. 혹시 이제까지 말씀 안 주신 분 중에 네,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 예, 잠깐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세요. 마이크 도달거리가 있어서. 저는 발제라기보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느 전부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제 정당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당? 네, 예. 우리 미래당. 우리 미래당? 네, 예. 그래갖고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당법이랑 이제 선거법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회의원분들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이게 지속되려면 이제 뭐랄까 의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석이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비례민주주의 연대인가 거기에서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진행이 된다면 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국회에 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 우리 미래당에 당직 맡고 계세요? 네. 어떤 당직 맡고 계세요? 경기도 사무국장. 경기도 사무국장. 네, 우리 미래당 경기도 사무국장이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저도 한때 대한민국 보수가 정말 너무 엉터리인 것 같아서 보수당을 만들어 볼까? 라고 그냥 그 장난스럽게 생각하다가 찾아봤어요. 정당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당을 만들려면 전국에 전부 지구당이 있어야 되고 서울에 중앙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5,000명 이상인가요? 예, 당원이 확보가 돼야 되고 뭐 엄청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정당을 만들어? 재벌이나 정말 어떤 큰 세력 아니면 이거 뭐 못 만든다라는 것을 저도 보고서 이거 너무하다 싶었고 특히 최근에 그 청년분들께서 하도 뭐 정당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뭐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 그 청년을 그냥 표로만 보는 그렇죠. 대상과 이용해야 하고 순간 현혹시켜서 우리들이 표를 줄 대상으로만 삼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도 많이 부끄럽고 죄송했고
그 청년 비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 총선에서 얼마나 저희들이 좀 부끄러웠습니까? 청년 비례 결국은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도 못 하고요. 후순위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그 의원이 못 되는 부분도 생겨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청년이나 그런 당을 창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의석도 이거 6명의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가 아니란 이유로 국회 내에서 어떠한 그 공식적인 의사표현을 못 하시는, 자꾸 배제되는 그런 소외를 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합니다. 특히 꼭 청년만이 아니라 환경을 테마로 삼고 있는 뭐 녹색당이라든지 또는 뭐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노동당이라든지 그러한 꼭 이 사회에 필요하고 뭐 유럽이나 선진국에는 꼭 존재하는, 그리고 어떤 뭐 그 연정이랄까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늘 파트너로 함께 하면서 그들이 다수당은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진짜 민주주의고 진짜 대표성이고 진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이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뭐 꼭 그 다른 사람 뭐 말할 거 없이 저희도 지금 저희가 원내 다수당이자 제1당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를 더 그렇게 소수 정당을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냥 지금 눈앞에서 정권 교체, 뭐 적폐청산 이런 커다란 담론에서 우리가 힘이 더 필요하고 우리가 다수였을 때 그 다수의 힘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소수 정당이나 소수 대표를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게 더 급할까라는 부분에 생각이 잘 못 미칩니다.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동의하고 있어요. 그 당의 당론으로.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입법화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아직 다른 당들, 특히 그 자유당이나 바른정당 쪽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그 정당 설립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소수 정당도 손쉬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원내 소수 당도 그 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 자리에 왔고요. 저희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특검이라는 게 막말로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우리 국민들이 특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왜 저는 사실 제1야당이면서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아직 좀 온건적인 반응이잖아요. 급진형도 있겠지만은 사실 직권상정 안 하는 부분도 왜 이거를 공을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정말 국민이 잘못 생각하고 특검도 말 그대로 검찰처럼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짜고 쳐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국민이 속고 있어서 이건 결국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힘이 없어서 그 선진화법 때문에 정말 못하는 건지.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오전에 조홍천 그 의원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던 게 아침에 뉴스에서 특검이 그냥 지금 종료를 사퇴를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라면 정말 저희는 사실 어디 카페에서 왔는데요. 그냥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 드리고 뭘 남기고 이러는 게 사실 소용이 없는 건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특검이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 연장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특검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통과돼서 법이 시행됐던 특검 중에 거의 유일하게 뭔가 성과를 내는, 기존 검찰보다 나은
그 수사 성과를 내는 거의 유일한 최초의 특검입니다. 그리고 거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내부에서조차 사실 영장 신청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하면서 살짝 특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사실 조금 그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깊게 나누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검은 거의 100% 넘어, 어떤 분들은 특검에 대한 신뢰도를 100 중에 1000이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세요. 1000%의 신뢰도다. 그 이상 잘할 수가 없다. 특검에 대한 그런 그 신뢰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연장되어야 한다 라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도 거의 70% 정도가 동의하고 계시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00% 당연히 특검 연장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성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다수당 혹은 4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또 무소속 두 분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이 거의 그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동의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 법이 통과가 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절차, 이 절차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말씀하신 직권상정이 있고, 또 하나는 소속 상임위, 법사위에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가 되고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법사위 부분은 설명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선은 법사위 내에서의 직권상정, 신속처리법안, 이런 부분들이 모두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현재 그 소속인 위원장이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절대로 전체 회의의 의결을 붙일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럼 뭐 어때요? 모두 다 동의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간사는 춘천 이 자랑하고 계시는 김진태 의원이고, 이분은 자기 당이 자유한국당이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것마저도 본인이 법사위 간사라는 그 지위를 악용을 해서 구결시키는 사람이거든요. 도저히 법사위를 통한 정상적인 상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이제 문제가 직권상정인 거죠. 직권상정의 요건은 아시다시피 마찬가지로 교섭단체들 간에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황일 때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돼야 합니다. 어느 교섭단체 합의는 안 되죠. 자유한국당한테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지 않느냐? 왜? 지난번 19대 국회 말에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봤을 때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이유는 IS 테러가 있을 수 있다라는 확인되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고 근거도 없는 이유, 거기다 북한의 그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 가지고 테러방지법을 그냥 직권상정해버린 거예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당시에 그 전에는 지금은 그런 요건이 아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한 것을 뒤집고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본인 판단한다라고 거의 뭐 자기를 속인 거죠. 자기를 기만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있다. 그래서 직권상정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그건 뭐 실질적인 통지선이 못 된 거죠.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더 국가 비상사태 아니냐? 대통령이 탄핵 직무정지된 상태에다가 북한은 계속 핵실험에다가 미사일 쏘고 있지. 거기에다가 좀 김정남은 피살 당했지. 막 거리에서 내란 선동하는 무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살해 협박하지. 백색 테러 벌어지지.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 준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입장에서 의회주의자,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법의 준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때는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때 했으니 우리 지금 하겠다라고 한다면 정의화나 정세균이나 똑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좀 아픈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접한 게 뭐냐면 과거에 날치기의 주범이 누굽니까? 새누리, 신한국당, 민정당 그 친구들이지. 그 맥이잖아요. 늘 그들이 그 날치기요 다수당의 집권 여당이었지.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지난번 환노위에서 MBC 청문회 등을 야당과 다수가 주장하면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걸 날치기라고 난리 피우고 그냥 국회를 보이콧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다수당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 선진화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백남기 선생님 특검법이라든지 세월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각 해당 상임위에서 유사한 형태로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지난번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하고 상임위 보이콧했을 때 그냥 우리가 국회법에 따르면 그들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도 상임위 위원장이 만약에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당의 원내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들이 보이콧해버리면 그들이 상임위원장인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간사 맡아서 해버리면 돼요.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의회 정신,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 때문에 꾹꾹 참고 계속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비난받죠. 더불어민주당 뭐해? 너희들 지난번에 여소야대 만들어주고 제1당 만들어줬는데 그거 하나 못해? 쟤네들은 뭐 맨날 날치고 마음대로 밀어붙였는데 너희는 왜 그것도 못해? 그렇게 의지가 없어? 이런 비난 계속 받잖아요. 그냥 욕먹고 비난 받으면서 우리는 쟤들과 다르다. 우리는 법을 지킨다. 우리는 의회주의를 지킨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당장은 눈물 쏟고 특검 연장이 불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큰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결국 우리의 희생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저희들이 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근데요. 예. 의원님. 네.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는 예.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예. 국민한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예. 의견을 엿듣지도 않았잖아요. 예, 말씀 맞고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의 뜻과 논리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님의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의장이 누구냐는 것은 그 사이의 자격과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선출하고 맡겨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안하고 요청하고 또 설득의 노력을 할 수 있고 말씀하셨던 국민들이 문자 보내드린 것도 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지만 문자를 보내고 의사를 표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돼서 매번 똑같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최대한 하지만 어느 정도 지켜보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쟤는 그런 거 안 돼요. 시청을 한번 해야 돼. 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정치력으로 승화시켜서 당을 만드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네. 그 특검법 합의할 때 예. 그 100일 하려던 거를 70일 예. 하고 예. 필요하면 해줄게 예. 30일 맞습니다. 했었고 맞습니다. 예. 황교안 대행도 지금 대통령이 아니면은 권한이 맞습니다. 자기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오면 그냥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정확한 저희가 말씀이시고요. 규탄을 예. 더민주에서 어떻게 규탄을 하고 어떻게 네. 대응을 하실지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권상정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직권상정이나 국회에서의 특검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이 낸 것도 사실은 편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사실은 100일이라는 묵시적 합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30일 연장이라는 것은 특검의 선택입니다. 승인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그 법의 입법 취지가 그 특검이 봐서 30일 연장 필요 없다고 하면 연장 안 하는 거고요. 수사가 미진하다, 또 기소 준비를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신청하는 거고요. 신청하면 당연히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산 하자가 없다면. 그래서 이것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과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그 부역 적폐의 일원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쪽에서 그렇게 연장 승인을 안 할 것을 대비해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은 권성동 위원장의 그런 그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직권상정으로 가고 직권상정 또 그런 무리수가 가니까 안 되는 건데 제대로 풀리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당시에 참여했던 새누리당이었죠. 그때는 새누리당의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이 특검에서 연장 승인을 하는 순간 그 연장 승인에 중대한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당연히 이것을 승인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속재량이라고 하죠. 승인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재량이긴 하지만 이 법의 특성상 그것이 마음대로 하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그 재량권을 발휘해서 승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건 반드시 해줘야 하는, 그래서 그걸 기속재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도 법률가잖아요.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승인을 불허한다가 아니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 황교안을 탄핵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행위가 이게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하고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그 황교안의 지금 현재의 행위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탄핵 부분이 우상호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부당하게 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자신의 재량을 과잉해서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 소추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당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 사유가 확인되면 탄핵 소추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무슨 불법이에요? 라는 거예요. 왜? 승인 요청을 불허합니다가 아니라 그 특검법에 맞는 적법한 승인 요청인지를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입니다. 그것을 하다가 28일이 지나면 그래서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너무 우리가 페어 플레이를 하지 않는 상대방과 이 법 기술적인 문제를 맞닥뜨릴 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고, 그럼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었어야 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보니까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고요. 하지만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것만큼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부분을 들으시고 그래도 너희들은 용서 못하겠어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뭐 규탄 받고 용서 못 받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절차가 있으니 그래 알았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용서라는 부분을 해서 너희들이 많이 저를 그렇게 반성한다고 그래도 같이 가자.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래도 절망은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검이 만약에 28일 이후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건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특검에서 그 28일까지 수사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하겠다면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의 공소유지 특검 형수가 있습니다. 특검 그 기한이 종료된 하더라도. 하지만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추가 수사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검찰로 이관하게 된 검찰은 지금 그 검찰에서는 발표를 했죠. 자기는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편성을 해서 특검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특검에 대한 국민의 신뢰 10%도 안 되죠, 사실은. 하지만 그나마 어쨌건 현 정권 하에서 과거와는 다른, 왜냐하면 검찰의 특성은 잘 아시지만 살아있는 권력에는 아부하고 고개 숙이지만
죽은 권력에는 저승사자처럼 무섭습니다. 자기들도 살아나야 되고요. 바뀐 권력에 아부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상황은 정권 교체가 거의 눈에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의 기간 만료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무리를 해서 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은 연장이 안 되고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검찰 수사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도 다 안 되면 정권 교체 이후에 또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물론 이제 비판을 해주시고요. 또 비난도 해주시고 욕도 해주시고 혼도 내주시되 이걸로 끝이다라는 절망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초과됐다는 사인이 계속 와서 좀 마음이 좀 불안했었고요. 어떠셨나요? 오늘 프로 불만러들과의 만남, 두 분의 프로 불만러가 너무나 발제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두 분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된 그 발제 주제가 아닌 다른 부분들도 시간이 짧아서 아쉽긴 했지만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다음번에는 여러분만 괜찮으시다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방송 토론. 네. 예, 그리고 오늘 지금 그 페이스북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댓글에. 그럼 저희들 모두 수렴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은지 지금 오늘 했던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셔서 그 발제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어떠셨는지 다음에 한번 바꿔서 그냥 후반부에 했던 뭐 아무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는 그러한 난상 토론이 더 나은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형해서 계속 몇 번 실험을 해보고 거기에 조금 안정화되면 아주 고정된 그 프로그램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해주세요. 네, 이것도 꼭 하겠습니다. 네, 꼭 하겠고요. 저보다는 참가하시는 분들의 안전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무리 공연을 끝으로 오늘